자, 이번 이야기 오랜만에 또 책벌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책벌레님께서는 또 현직 변호사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특히나 현실 공포 쪽으로. 하지만 변호사법이 있다 보니 자세한 내용, 어떤 사건을 명시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최대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선에서는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입니다.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책벌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책벌레님께서 찾아오신 게 이번 사건을 이야기하셔도 되는 건가요? 이게 제가 변호사로서 접한 사건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제가 사법고시 준비하기 직전에 그때 잠깐 스터디를 같이 한 친구가 있거든요. 예? 그 친구와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책벌레죠. 오늘 얘기는 이 일을 겪은 친구에게 허락을 받아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만약에 이 친구의 예를 들면 선후배라든지 이 친구의 친구랑 저랑 긴밀한 접점이 있었다면 허락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친구하고는 고등학교 때 학원 친구였거든요. 네. 그리고 대학은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과가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고시 준비를 같이 하게 됐는데 둘이서 스터디를 하게 됐죠. 결성을 해가지고 조금 무거운 일이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유사한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생각에는 클럽이나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서만 이런 약이 쓰이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그런 사례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친구랑 같이 헌법, 민법, 형법, 판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진도를 체크하는 그런 간단한 스터디를 같이 했는데, 이 친구를 제가 똘순이라고 할게요. 저는 사실 친구 관계가 넓지 않고 개인주의적인 습성이었던 반면에 똘순이는 다양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딱 봐도 학생회장이다 하는 그런 활발한 친구였어요. 근데 저는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었고 스터디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똘순이가 진도 체크라도 같이 하자 막 그래가지고 저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학원 친구기도 하고 저도 편해가지고 둘이서 진도를 함께 나가게 되는데, 근데 똘순이가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친해진 여자인 친구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고시 준비하고 싶어 하는데 집에서 반대하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그 친구를, 카페 친구를 A라고 할게요. 근데 왜 A 집에서 고시 준비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A 엄마가 말하기를 그냥 여자애는 취업해서 시집이나 빨리 갈 것이지, 이런 주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시 준비 자체가 시작이 어렵다고 그렇게 고민 상담을 하면서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똘순이는 A란 친구랑 거의 매주 만나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그 카페가 또 취미 카페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더 통하는 게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취미랄 것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만나는 게 좀 신기하다, 그러면서도 불안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저는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런 친구를 만나도 술은 적당히 마셔라, 조심해라 막 이렇게 잔소리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똘순이가 스터디하는 날 와가지고 갑자기 좀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그 A라는 친구한테 큰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약간 성적인 범죄에 노출이 됐다고,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그 피해자인 A의 판단이나 그 심정, 그 당시 심정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고소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 일단 위로를 해주면 된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똘순이가 성범죄는 치졸한 범죄 아니냐, 그리고 재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고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네. 저한테. 성격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너 혹시 A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같이 경찰서 가자 막 이렇게 설득을 좀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저희도 좀 어렸기 때문에 정의감에 좀 도취되던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 성범죄가 친구죄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게 개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고발을 할 수가 있고, 굳이 고소를 안 해도 수사기관이 증거 수집을 했을 때는 계속 직권수사가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2013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성범죄가 친구죄였어요. 이때는 친구죄였던 거죠. 그러니까 똘순이가 고소를 하러 가자고 A한테 좀 격려를 했고, 약간은 제가 봤을 때 좀 종용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상황으로 보였어요, 그때. 근데 문제는 A가 자기 남자친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고 가족들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다고 좀 스스로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옆에서 똘순이가 계속 고소를 해라 하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 성범죄라는 게 그 2013년 이전에 친구죄로 제정됐던 이유가 바로 이 피해자 의사존중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 부분이 악용이 돼가지고 아이고. 고소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그 가해자 쪽에서 고소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2차 가해가 막 심각하게 일어나면서, 그래서 결국 이게 폐지가 된 거였어요, 2013년에. 예. 그러다가 똘순이가 A랑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안 받는다고. 저는 짐작이 좀 갔죠. 부담이 됐겠다 이런 짐작을 했어요, 저는. 똘순이가 A한테 너 왜 이렇게 용기가 없냐, 용기를 내야지 막 이렇게 또 했었대요, 마지막 대화가. 그래서 제가 너 A를 좀 내버려둬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걸 거라고 그렇게 충고를 해주고, A가 제 절친이 아니다 보니까 또 해야 될 공부가 있고 또 진도가 있다 보니까 더 깊이 생각을 하거나 뭐 A에게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제가 못하죠, 제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몇 주 정도 지나서 갑자기 똘순이가 금요일 저녁에 맥주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웬 맥주냐고 갑자기. 그러니까 A가 맥주를 사주기로 했대요, 갑자기. 근데 A가 말하기를 저를 꼭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난 모르는 사람인데 난 그냥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왜 거기 가야 되지 하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똘순이가 A한테 저를 꼭 소개해주고 싶다고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A랑 똘순이랑 맥주를 딱 한 잔만 하고 난 들어가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막상 약속 장소 가보니까 A만 있는 게 아니고 A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랑 그 남자친구의 친구 2명이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똘순이가 남성분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저한테 혼날까봐 굳이 말을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번거롭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막 이렇게 접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충분히 그런 네. 사람들이 있죠. 근데 상황이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맥주를 마시러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는 속이 좀 안 좋아서 조금만 마시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저는.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분위기가 좀 부어라 마셔라 분위기였어요. 술을 자꾸 먹이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나는 이제 갈 건데 똘순이가 좀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제가 똘순이한테 화장실로 잠깐 가자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너 혼자 있어도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괜찮으니까 너 그만 가봐도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저는 걱정을 하면서도 A가 매주 만나던 친구라고 하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그 자리에 빠져나왔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똘순이 데리고 화장실로 가자 하고 나왔을 때 제 맥주잔에 맥주가 한 2분의 1 정도가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간다고 할 때 그걸 비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음료수에 대해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의심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다들 성격도 좀 좋아 보이셨고. 근데 이상하게 계속 마시라 그러니까 마시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저의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심된다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빠져나왔어요. 그때가 시간이 한 초저녁쯤이었는데 9시도 되기 전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다음날 아침에 폰을 확인해 보니까 똘순이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가 이제 원룸에 들어왔다고 잠깐 와달라고 급하게. 근데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인데 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자기 어떡하냐고 이제 막 울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급하게 똘순이 원룸으로 이동을 했죠. 가서 보니까 이제 막 씻은 참인 것 같은데 머리도 안 말리고 방바닥에는 이제 머리에서 떨어진 물이 막 좀 떨어져 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눈을 엄청 많이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무슨 일이냐, 뭐냐고, 왜 이러냐고 이러니까 계속 울기만 해서 날려주다가 대체 무슨 일이냐고 막 이렇게 제가 막 소리 질렀거든요. 그 상황만 딱 봐도 뭔가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가 범죄를 당한 것 같대요. 그 성적인 범죄를 확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랑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어제 같이 계속 있지 않았냐고. 왜 모를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나가고 나서 맥주를 또 거국적으로 원샷을 하자고 해서 원샷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필름이 끊겼다는 거예요. 와, 아예. 기억이 아예 없대요. 아예 기억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냐. 간간히 기억이 나지 않냐고, 술에 취했으면. 근데 완전히 필름이 끊겼다고.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처음 보는 모텔방에 누워있고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걸을 수가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하게 있었다는 거죠. 여성은 사실 자기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네. 모를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막 우는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A 전화 안 되냐고, 전화를 안 받는다고 꺼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A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상황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일단 이성을 챙겨야 되니까 저까지 멘붕이 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애가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똘순이 아침을 챙겨서 먹였어요. 막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2숟갈을 억지로 먹이고 이따 산부인과를 데리고 갔어요. 산부인과 여성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일단 자궁 내에 정액이 있는지 봐주시고 찰과상이 얼마큼 심한지도 봐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이야기 듣자마자 바로 상황을 파악을 하신 거죠. 이제 검사를 싹 하셨는데 정액은 없다. 정액은 없는데 너무 심한 찰과상이 있고 출혈까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범죄에 있어서 친고죄가 있던 시절에도 치상, 그러니까 결국 상해 결과가 나온 거라서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공소제기도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고소인이 고소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면 내가 속임수를 강하게 써준다고,
심각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강제적인 행위로 보인다는 취지의 그 소견서를 써달라고 해서 이제 그걸 받아서 일단 병원을 나왔어요. 고소를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증거로 첨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친구가 제가 바로 경찰서 가자 이러니까 싫다고 방에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에 일단 데리고 가서 너 왜 안 하냐? 왜 고소 안 하냐? 그 사람들 얼굴도 알고 모텔 위치도 알고 주인이 너네 들어갈 때 기본적인 상황을 분명 봤을 거다. 고소하자 이렇게 강하게 설득을 했죠. 근데 갑자기 똘순이가 막 울면서 아무래도 A가 이래서 그런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A가 성범죄 피해자로 똘순이한테 고민을 털어놨을 때 똘순이가 계속 고소하라고 강권을 했었잖아요. 저랑 이렇게 상황이 지금 바뀐 거잖아요. 본인이 피해자가 됐고 친한 친구인 제가 고소하자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는 절대 고소 못하겠다고 막 그러길래 제가 너 너무 생각이 나간 거 아니냐고, A라는 걔가 정말 그런 애가 맞냐, 정말 그런 거 맞냐, 일부러 그런 거 맞냐. 그러니까 똘순이가 모르겠다고, 나 모른다 막 계속 모른다고 하면서 갑자기 엄청 대성통곡을 하면서 난 기억이 안 난다, 몇 명이 그랬는지, 나한테 몇 명이 그랬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대체 어떤 식으로 그랬는지, 몇 명이 그랬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명이 그랬는지 막 소리를 막 비명을 지르면서 우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제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 몸에도 힘이 쫙 빠지면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말을 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정말 쉽지가 않죠. 예. 누가 그랬는지, 몇 명이 그랬는지, 언제부터 몇 시까지 당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심한 상해로 이 더러운 상황을 짐작만 하는 심정을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일단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다 잊자, 우리 다 잊을 수 있다, 다 잊자, 막 이렇게 그 말만 반복을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극도의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 비명을 지르는 그 상황이. 저는 이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A한테 문자를 남겼거든요. 네. 똘순이 당한 거 증거 다 있으니까 너네들 다 각오하라고 이렇게는 보냈어요. 근데 사실 똘순이가 문제 삼지 않은 이상은 의미가 없죠, 사실은 이런 게. 근데 일주일쯤 후에 그 똘순이가 그 A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수신 중단인가 뭐 없는 번호로 나오더래요. 네. 그리고 온라인 그 취미 카페도 다 탈퇴를 했고, 그 A가 쓴 글, A가 답변 단 거 싹 다 삭제가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똘순이는 사실 준비하던 걸 포기를 하고, 호흡 곤란 증세가 한 번씩 와가지고 부모님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신경정신과를 가서 약을 타든지 해야 된다고, 너 이거 심해지면 안 된다. 네. 이래가지고 상담도 받고 약을 타고 하면서 초반에 한 5, 6번 정도를 제가 데리고 다녔거든요, 병원은. 그러면서 이제 똘순이는 되게 얘가 공부를 잘하던 애였어요. 근데 그냥 중견기업에 그냥 들어갔어요. 대기업 이렇게 막 도전을 하고 그럴 심리적인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냥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조용히 지내기 시작을 했죠, 똘순이는. 그러면서 가끔씩 저하고는 차 한잔 하면서 지냈는데, 사실 그 이후로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는데, 그러고 이제 제가 몇 년 뒤에 또 저도 시험에 합격하고 그러고 만났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요즘 클럽이나 이런 데서 안 좋은 약들이 성행한다는데 그게 근육이완제나 강력한 수면제 성분이라고 한다. 네. 그런 종류 약을 사람들이 자기의 술잔에 탔던 것 같다. 그러면서 A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사시 준비도 못하고 나쁜 일도 당했는데 똘순이가
친구이긴 했지만 하기 싫은 고소를 하라고 강요도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만든 것 같다라고 추측은 하는데 사실 저는 뭐라고 더 할 말이 없었던 게 너무 비정상적인 사고잖아요, 이 사고 자체가. 저도 물론 A가 당한 일이 어떤 건지 모르고 A의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죠. 그 상황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또 저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똘순이가 당한 거를 보면서 너무 그건 좀 비정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얘기를 하기를 저한테 말은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얘기를 하기를 그 사건 발생한 지 반년쯤 지나가지고 그 A한테 문자가 왔었대요. 정말 미안했다 이렇게 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똘순이가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회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똘순이가 아니라는 식으로 문자 잘못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회신을 했고 그러고서는 폰을 중간에 한번 바꿨었거든요 똘순이가. 네. 그것 때문에 바꾼 거라고 자기는 다 잊고 싶은데 또 그런 문자 받으니까 세상이 너무 또 많이 흔들리고 또 뭐 호흡 걸린 증세가 또 도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게 너 고소하지 않은 부분은 후회하지 않냐 그래 물어봤더니 똘순이가 자기는 영원히 잊혀지고 싶었대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자기란 존재를 지우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괜찮냐 하니까 이제 좀 괜찮다고 해서 제가 그때 뭐라도 준비해라. 넌 공부도 잘했고 성적도 좋았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폐지 수순을 조금씩 이제 인원이 줄어가고 있던 중이니까 사시 이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과목으로 구성된 다른 고시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자료를 모아가지고 메일로도 보내고 문자로도 계속 보냈어요. 그리고 학원은 여기 다니면 된다 이렇게 학원도 알아봐 줬거든요. 그렇게 똘순이가 다른 시험에 결국 도전을 했고 수험 생활에 집중하게 되면서 연락은 뜸해졌는데 결국 제가 막 격려를 해준 때로부터 2년쯤 지난 뒤에 결국 합격을 했어요. 똘순이도. 정말 그대로 주저앉았다면 계속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했을 텐데 물론 지금의 심정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고 말을 항상 하고 있고 원래 이 친구가 엄청 활발한 친구였는데 그 사건을 기점으로 거의 뭐 저랑 성격이 비슷해져가지고 집순이가 다 돼가지고 아이고. 저랑은 굉장히 잘 맞는 친구가 되긴 했죠. 근데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런 심각한 악의로 발생한 그게 감히 A 악의를 감히 짐작을 할 수가 없는 건데 네. 제가 변호사를 지금 10년이 넘게 하면서 짐작이 되는 것이 생각을 해보건데 예. 이제 돌이켜보면 그게 남친이었는지 과연 남친의 친구들이 맞았었는지 저는 좀 의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A가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범죄 저지르는 질이 나쁜 사람들이랑 엮여져가지고 네. 본인을 대신해서 저나 똘순이를 이렇게 연결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일찍 빠져나왔기 때문에 무사할 수가 있었던 건데 똘순이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사실. 야, 저는 그렇게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사례도 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좁다는 것이 제가 변호사가 된 지 한 6년 정도 지났을 때 네. 지인 변호사님 법무법인에 회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법무법인 특징이 원래 상담실이 있는데 밖에서 안을 보통 보지 못하게 불투명 창문이 달려 있어요. 근데 네. 그 법무법인은 상담실이 밖에서 안을 볼 수 있게 투명 창이 달려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근데 제가 문을 지나가면서 변호사님 저기 있네? 이러고 정면으로 보이니까 눈이 딱 마주쳐서 목례를 했어요. 그 변호사님한테. 근데 같이 그 상담실에 앉아있던 의뢰인이 변호사님이 까딱하고 이제 저한테 문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를 하니까 순간 저를 돌아본 거예요. 근데 그 의뢰인이 A 같더라고요. 제가 딱 봤을 때. A인가 하는 느낌은 딱 들었는데 분명치는 않았는데 네. 왜 반쯤 확신을 했냐면 눈을 엄청 크게 뜨는 거예요. 놀란 사람처럼. 저를 보자마자.
저는 거의 외형이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 상담실 바로 옆에 데스크에 기대서 기다리고 서 있었거든요. 근데 변호사님이랑 사무장이랑 같이 이게 나오고 의뢰인이 뒤에 따라 나올 때 사무장이 저한테 책벌레 변호사님 일찍 오셨네요. 뭐 식사하셨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의뢰인이 얼굴을 딱 가리면서 인사도 하는 동 마는 동 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냄새 나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잡을 생각은 없었는데 네. 왜냐하면 똘순이도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다고 하는 마당에 이 여자를 잡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말도 없었죠. 근데 제가 이제 멍하니 좀 도망가는 걸 보고 있다가 확실하게 누군지 알고 싶어가지고 그냥 사무장하고 그 변호사님 계신 자리에서 저 A씨 오랜만에 보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네?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변호사님이 A씨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성은 굉장히 일반적인 성이었지만 이름이 특이했거든요. 아, 기억을 못할 수가 없네. 예. 김땡땡님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A가 확실했던 거. 그래서 이제 저분은 제 지인이랑 안 좋은 일로 좀 엮여 계신 분인데 뭐 잘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무장이 지나가는 말로 안 좋은 일에 많이 엮이시는 분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도 형사예요? 그랬더니 이쪽도 형사예요. 그러길래 제가 이쪽도 가해자인가요? 이랬더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들끼리 불문율이 있어가지고 자세한 사건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기가 어렵거든요. 이 이상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형사사건의 가해자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똘순이한테는 제가 나중에 서로 경기를 일으키지 않는 시점이 됐을 때 차 한잔을 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그 몹쓸 짓 한 놈들을 제가 애칭으로 부르거든요. 말종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는데 말종들?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을 통칭해서 말종들이라 부르는데 제가 똘순이한테 인간들은 분명히 편하게 살지 못할 거다 라고만 얘기를 했고 형사사건 가해자였다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진 않았죠.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네. 대한민국이 좁죠. 네. 그래서 이 음료에 약을 타는 게 정말 완전히 블랙아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남녀노소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제가 접한 바로는 제가 업무적인 부분이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굉장히 제압을 당하기가 쉬워요. 마시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금품이나 수표 빼가는 사건도 있었고 그런 상해를 입은 사건도 있었고 성범죄는 당연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해서 그 세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고 폭넓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 요즘에 더 있잖아요. 이런 게 더 발전을 했겠죠. 오히려 예전보다는. 더 많죠. 더 많은 거죠. 정말 이거는 남녀를 떠나서 누구든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버리는데 네, 맞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그 상황에서. 그게 더 끔찍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더 끔찍해요, 정말. 그리고 이제 말종이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온 천지에 사방에 말종들이 많아가지고 바빠 죽겠어요. 머리도 아프고 막.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말종이들이 우리가 사는 곳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안 고쳐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 변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반성문 써가지고 형량 낮춰주는 거는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이거든요. 반성하지 않아요. 네, 제가 접한 범죄자들은 그냥 뭐 한 100번 쓰면 반영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은 있어도 그 반성문을 판사님 죄송합니다 하는 거지 피해자님들 죄송합니다 하는 경우는 없죠. 와, 그게 더 무섭다 진짜. 반성을 판사한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형량 정하는 거는 다 뜯어 고쳐요. 다 빼버려야 돼요. 진짜. 뺄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영적인 얘기를 간단히 해도 될까요? 영적인 걸요? 예? 이거는 작년 8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을 때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3차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한 명도 계속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한 보호자 한 명만 환자를 돌볼 수 있게 체계가 딱 잡혀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엄마를 돌보지 않아서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 같은 심리에 좀 사로잡혀가지고 급한 업무는 그 의뢰인 양해를 구하고 다른 변호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대략적으로 좀 넘기고 의뢰인 합의가 안 되는 종류의 자문 같은 거는 병원에서 밤에 보고서를 밤새워서 쓰고 하는 생활을 했었어요, 몇 주 동안. 근데 어머니 상황이 좀 급박해지면서 수술하기 전에 간단한 시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호자로서 동의를 하려고 동의서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만에 하나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환자 측이 감수를 한다는 그런 취지의 글귀가 딱 마지막에 몇 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시술인데. 근데 그 시술로 인해서 중장애가 발생하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있죠. 의료사원들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흔히 하는 거다, 요식행위다 그러는데 제 주변에도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해서 제가 도저히 사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시술을 해야 암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이 시술을 안 해도 좋아질 가능성이 50%라도 있다면 내가 며칠만 두고 보겠다라고 했어요. 네.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사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글귀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인을 미루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일 시술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밤에도 악화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엄마 상태는 괜찮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밤에 막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1인실이었어요. 항암제 때문에 1인실이었고 문을 열면 바깥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엄마 깨실까봐 문 입구 쪽에 커튼을 길게 쳐놓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의사 한 분이 커튼 뒤에서 몸을 반쯤 쏙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다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누구세요? 하는 말에 엄마도 깨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커튼 쪽을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누구세요? 의사 선생님 오셨네요? 이러니까 엄마도 그쪽을 보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시술 괜찮을 텐데 꼭 받으라고, 아무 이상 없을 테니까 꼭 반드시 받으라고, 내일 오전에 자리 날 거니까 빨리 간호사한테 말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네 이러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니까 아니,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꼭 시술을 받겠다고 말을 하라고 지금. 네. 그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받으면 안 되니까 하라고, 지금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커튼 뒤로 모습을 감추자마자 문이 활짝 열리면서 간호사분이 확 들어오셨어요. 예? 밤중에 환자 체크도 하고 밤에 맞는 주사도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그 의사랑 같이 들어온 간호사가 딱 마주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분한테 저 의사 선생님 누구세요? 처음 보는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말하기를 어떤 선생님이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들어오실 때 마주치신 의사분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못 봤는데요? 저밖에 없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간호사분을 잡고 엄마 시술 받을 테니까 가능하면 내일 꼭 시술을 받게 해달라, 동의서는 언제든지 서명하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간호사가 내일 시술 인원이 꽉 차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 보고는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눈을 깜빡깜빡 하고 계시길래 엄마 봤지? 그 의사 선생님 봤지? 그러니까 엄마가 책벌레야, 너 혼자 뭐라 중얼거려서 내가 놀래서 깨긴 했는데 의사 선생님 왔던 거냐고. 근데 난 못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일어서서 저쪽 벽을 보면서 뭐라 대화를 하는 듯이 보여가지고 저쪽 벽 쪽을 봤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다음날 담당 교수님 회진 때 제가 시수 동의서에 서명을 했죠. 하고 어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시술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어제요? 이러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남성분이신데 키는 한 165 정도 되시고 머리는 흰색이랑 검은색이 섞여서 전체적으로 회색빛이고 은퇴 안경을 쓰셨더라. 예. 이러니까 그런 분은 우리 과에 없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또. 그러더니 오늘 시술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스케줄이 꽉 찼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밑에 전문의한테 시술 스케줄 체크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체크를 하셨는데 전화 통화를 하더니 갑자기 지금 바로 내려가면 30분 뒤 시술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교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자리가 딱 비었냐고, 이런 경우는 없는데, 그러면서 잘 됐다 이러면서 엄마는 시술을 정말 바로 내려가서 잘 받으시고 컨디션이 엄청 좋아지시면서 암 수술도 성공적으로 잘 받으셨어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야, 이것도 좀 미스테리한 일이네요. 네, 좀 이상한 일이죠. 이야, 오늘 책벌레님께서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랑 그리고 영적인 미스테리한 이야기까지 같이 또 곁들여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또 이야기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사실상 그런 피해자분들이 시선 때문에 아니면 2차 가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러내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게 엄청 남성분이시든 여성분이시든 대부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범죄고 피해자인데. 네, 아무래도 고소해봤자 밝히기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계속 자기는 수사관들한테 가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이런 고통의 시간, 그리고 판사한테 가봤자 반성문 몇 장 쓰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 형이 감형될 거, 이런 거를 해봤자 나는 그냥 아무 소용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실제로 들었고요. 네. 그런 마음인 거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예. 네. 무기력해진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거고. 네. 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말종이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변호사님과 아니면 또 경찰분들이라든지 고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력을 해야 네. 되고 입법자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국민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당당해질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가 이 얘기 네. 정리하는데 그때를 되돌이켜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고 편두통이 와가지고 그렇죠. 그때 고통의 시간을 같이 했었거든요. 거의 병원 데리고 다니고 이 친구랑 매일매일 만나서 위로해주고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돌이켜 보려니 정말 그 끔찍한 그 장면들이 몇 개 있지만 그건 뺐어요. 아이고. 돌비 공포 라디오가 문을 닫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다 이야기하면 정말 좋은데 유튜브가 그래도 지향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돌려서 빼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는 건 저나 시청자분들 다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도 엄청 많이 뺐어요. 네. 정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30%밖에 안 돼요. 아이고. 정말 30%. 그래도 아까 똘순이님 잘못도 아니고 그래도 잘 되셨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는 정말 잘 이겨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일만 좀 가득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잿벌레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규정님들에게 저도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유튜브라는 곳 자체가 익명성이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연을 듣고 피해자분들을 욕하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한 번 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연을 듣고 내가 쓴 댓글이 2차 가해가 되진 않을까 한 번쯤만 더 생각을 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유튜브를 지금 대략 5년 정도를 하면서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장난이든 진담이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제발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